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도 속았어. 그래도 내 아내였잖아. 전 남편이시죠. 여긴 가족을 버린 사람에게 특혜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거죠? 저는요, 사실 오랫동안 제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창피했거든요. 10년을 바쳤는데 버려졌다는 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결국 혼자 남겨졌다는 게,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피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 이야기가 나를 살렸구나.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통장에 30만 원이 남았고 저는 빈손으로 세상에 다시 던져졌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혹시 당신의 모습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본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라는 단어는 모르는 말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 엄마한테 투정 부리는 걸 볼 때면 괜히 먼 산을 바라보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결혼이라는 게 저한테는 단순히 한 남자와 함께 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생긴다는 것, 드디어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이 생긴다는 것, 그 설렘이 어지간한 걱정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신혼집은 좁았습니다. 반지하에 가까운 빌라였고 겨울이면 창문에 성에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이 참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결혼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자꾸 냄비를 태우셨습니다. 불을 켜놓고 밖에 나가셨고 밤이 되면 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을 찾지 못해 부엌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계신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시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앞으로 증상이 점점 진행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은 굳어버린 표정으로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그 말이 유리창에 부딪혀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꼭 쥔 채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손을 잡자 어머니는 고개를 드셨습니다. 내가 자꾸 깜빡해 미안하다, 얘야. 그 눈물이 제 가슴 깊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엄마. 그 짧은 두 글자를 말하는 순간 가슴이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여서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하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식사를 떠먹여드리고 낮에는 손을 잡고 볕이 드는 마루에 앉아 계시게 했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하고 무서운 것이라도 보신 듯이요. 저는 그때마다 달려나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토닥토닥 두드려드리면 조금씩 진정이 되셨습니다. 제 옷에는 소독약 냄새가 배어들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도 손에서도 그 냄새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방문 앞에서 잠깐 서더니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냄새나. 창문 좀 열어. 그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었거든요. 남편은 나를 믿고 맡긴 거야. 내가 잘 모시면 언젠가는 고마워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정신이 또렷해지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제 얼굴을 유독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너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딸이에요, 엄마. 진짜 딸이에요. 어머니는 그 말에 소녀처럼 활짝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허전할 때 누군가를 통해 채우려 한다는 거 혹시 느껴보셨나요? 저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적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엄마를 만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회식이야. 접대야. 피곤해. 말이 짧아질수록 저와 남편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느끼지 않으려 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제 청춘도 조용히 그 시간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손을 꼭 쥔 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제 손을요. 병상에 누운 채로 가늘고 주름진 손가락으로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셨습니다. 마치 기억하려는 것처럼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눈을 뜨셨을 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고맙다, 딸. 그 두 글자가 제 10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 사흘 동안 저는 울 수도 없었습니다.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 앞에서 꿋꿋이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사흘이 꿈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텅 빈 어머니 방을 바라보는데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식탁 위에 검은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무슨 서류인가 싶어서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은 너무 건조해서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남편을 바라봤을 때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보면 엄마 아픈 게 생각나? 싫어. 여러분, 그 말 아시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데도 소리가 없다는 거.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밤마다 소리치는 어머니 손을 잡아들인 10년이 그 짧은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보험금은 내가 정리할게. 며칠 뒤 집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여자와 함께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에게 남은 건 통장 잔고 30만 원이었습니다.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며칠 동안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머릿속에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슬픔은 사치였습니다. 월세 고지서가 날아왔고 전기요금 고지서가 왔고 냉장고는 비어갔습니다. 현실은 눈물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창밖이 아직 시뻘겋게 물들어 있을 때 저는 바닥에 앉아서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두꺼워진 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 몸을 닦고 뒤집고 기저귀를 갈던 손.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구나. 배운 것도 자격증도 경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 하나는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고 싶습니다. 담당 직원분이 저를 한번 올려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육 받으셔야 해요. 꽤 힘드실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잠깐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힘든 건 이미 익숙합니다. 교육장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분도 계셨고 70 가까이 돼 보이는 분도 계셨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몸을 돌보는 직업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존엄. 그 단어가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 때마다 항상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존엄이었구나. 그 이름도 몰랐지만 저는 그걸 10년 동안 해온 거였구나. 자격증 시험을 치르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것마저 안 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휴대폰 화면 속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자격증 땄어요. 어디에도 없는 어머니께 괜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병원 현관문을 여는 순간 소독약 냄새가 코를 가득 채웠습니다. 낯설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익숙해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입실 어르신 한 분이 제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요양보호사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누군가의 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 병원은 집과 달랐습니다. 시간표가 있고 업무 분장이 있고 감정은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선배 요양사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정 붙이지 마요. 여기선 마음 주면 힘들어요. 여기가 끝인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이려 해봤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약 드세요. 체위 변경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줘. 아무도 안 봐줘.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끝에 서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사람이 사람에게 이래도 되는 건 아니잖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냥 월급 받는 요양보호사로 살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 마음을 걸 것인지. 저는 결국 또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마음을 걸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붙이면 힘들다는 거 알았습니다. 떠나보내는 날이 오면 또 무너질 거라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손을 잡았습니다. 아침 회진이 끝난 뒤 저는 일부러 침대 곁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할머니, 젊을 때 뭐 하셨어요? 처음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어머니를 10년 동안 모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 보면 마음이 자꾸 가요. 할머니 보면 왠지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거든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 교사였어.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마 평생 기다렸던 말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쩐지 말투가 유독 고우셨어요. 그날 이후 그분은 식사를 조금 더 하셨습니다. 밤에 소리를 지르는 일도 줄었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며칠 뒤 담당 간호사가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어르신이 저렇게 드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냥 이야기 좀 했어요. 다른 병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수가 없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가족들이 오셔도 눈도 안 마주치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를 도우면서 저는 문득 생각이 나서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동백 아가씨 그분이 갑자기 눈을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셨습니다. 그 노래 우리 집사람이 좋아했어.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1시간 넘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대문에서 옷을 팔던 이야기, 밤새 재봉틀을 돌리던 아내 이야기,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시장을 지키던 이야기. 이야기가 끝날 무렵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신 그분은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어금니가 빠진 자리가 보이는 그 웃음이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환한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후로 제가 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식사량이 늘었고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잠도 조금 더 편히 주무셨습니다. 병원 안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 요양사한테 맡기면 부모님이 살아나신다더라.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들이 저를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전담이 가능하실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년 여성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식들 때문에 상처가 많아서요. 선생님이 마음 좀 열어주셨으면 해서요. 그 아버지는 동대문에서 시작해서 의류공장까지 일군 자수성가한 분이셨습니다. 처음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분은 제 눈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필요 없어. 다 가식이야. 그 말이 차갑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젊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분은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알면 뭐하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듣고 싶어서요. 그날은 10분, 다음 날은 20분, 그 다음 날은 1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조금씩 말문을 여셨습니다. 동대문에서 시작했어. 재봉틀 세대로.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지.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밤새 공장 지켰어. 그 자식들이 이제 유산 때문에 싸워. 말을 하시다가 그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분 손 위에 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사람은 돈 때문에 상처받아도 결국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그분이 저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자네 딸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분이 낮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내 딸 해. 그날 이후 그분은 약을 잘 드셨고 물리치료도 열심히 받으셨습니다. 보호자분들이 놀라셨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세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병원 원장님도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저는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환자로 안 보고 어른으로 봅니다. 원장님이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어르신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자네 평생 여기 있을 건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제자리에서 최선 다할 뿐입니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시설을 운영해야 해. 그 말이 제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한마디가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분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자수성가하신 그 어르신이 제안하셨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시설을 운영해야 해. 그 말은 제게 꿈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요양보호사가 건물주가 된다? 세상은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기보다 공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르신이 퇴원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과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르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드님이 저를 보자마자 고압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요양사요? 아버지한테 대체 뭐라고 꼬드긴 거예요? 따님도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대단하시네요. 병수발 들라고 했더니 아버지 재산을 노리셨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기꾼, 꽃뱀,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너무나 모욕적이었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 내 주제에 무슨 원장이야. 이건 욕심이었어.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어르신이 이 상황을 보고 호통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놈들,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병실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링거를 맞고 누워만 계시던 어르신이 어디서 힘이 솟아났는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식들을 가리키셨습니다. 내 놈들이 자식이냐?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너희가 와서 손 한번 잡아준 적 있어? 유산? 재산? 너희는 내가 죽기도 전에 돈 계산만 했지. 아드님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자 어르신이 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닥쳐라. 내가 똥 기저귀 찰 때
내 존엄 지켜준 건 이 사람뿐이었다. 너희한테 나는 돈주머니였지만 이 사람한테 나는 아버지였어. 당장 이분께 욕설한 것 사죄해라. 혹 이분이 추진할 병원 세우는 일 방해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씀에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자녀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황급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자녀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법적인 공증까지 마친 후 제게 통장을 건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건물을 보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저분의 돈을 다 날리는 거니까요. 그날부터 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밤에는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인복지론, 시설 운영관리, 건축심리학 같은 두꺼운 전공 서적들이 탑처럼 쌓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형광펜을 들고 책을 펼쳤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시설급여의 종류 외워야 해. 알아야 지킬 수 있어. 법을 알아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경영을 알아야 어르신들 밥상을 더 풍성하게 차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른바 벤치마킹, 잘 된다는 요양원은 모조리 찾아가 봤습니다. 어느 지방의 유명한 시설에 갔을 때였습니다. 화려한 로비와 최신식 기계를 자랑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병실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시설은 참 좋은데 왜 병실마다 밖에서 잠그는 문고리가 있나요? 원장님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치매 노인들이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두는 건 집이 아니야. 감옥이지. 저는 수첩에 빨간 펜으로 크게 적었습니다. 절대 문을 잠그지 말 것. 배회할 공간을 안전하게 만들 것. 또 다른 곳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어르신들을 한 줄로 앉혀놓고 직원들이 기계처럼 밥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빨리 먹어야 치울 수 있다는 이유였죠.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 울분을 삼켰습니다. 저건 사육이야. 식사는 즐거움이어야 해.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기다려줄 거야. 한 숟가락을 1시간 동안 드셔도 다 드실 때까지 기다려드리는 식당을 만들 거야. 그렇게 6개월. 제 노트는 빽빽한 글씨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실전이었습니다. 동대문 근처 낡은 건물을 계약하고 리모델링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인테리어 소장님과 매일같이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소장님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원장님, 창문을 이렇게 낮게 달면 위험하다니까요? 그냥 기성품 씁시다, 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소장님. 침대에 누워서도 바깥 세상이 보여야 해요. 꽃이 피는지 눈이 오는지 보셔야 살아있음을 느끼시죠. 안전장치는 제가 돈 더 들여서라도 할 테니까 창문은 무조건 낮게 해주세요. 바닥재 하나도 허투루 고르지 않았습니다. 미끄럽지 않으면서도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특수 소재를 찾느라 발품을 팔았습니다. 조명은 눈이 침침한 어르신들을 위해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간접 조명으로 바꿨습니다. 어르신이 가끔 공사 현장에 들르셔서 제 모습을 보고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허, 자네 이제 보니 독종일세. 나보다 더해. 저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공간은 요양원이 아니라 정말 집 같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났고 벽에는 차가운 안내문 대신 손주들이 그린 그림과 어르신들의 젊은 날 사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직원 면접 날, 저는 면접관 자리에 앉아 지원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기술 좋은 분보다 기다릴 줄 아는 분을 찾습니다. 어르신이 바지에 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옷 갈아입으면 되죠 하고 웃어주실 수 있습니까? 한 지원자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라 생각하고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공간. 개원 첫날 간판을 꺼는 제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확신으로 차 있었습니다. 마음까지 돌보는 실버 케어 센터. 저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드디어 집을 지었어요. 센터는 문을 열자마자 입소문을 탔습니다. 보호자들 사이에서 거긴 진짜다라는 말이 돌았죠. 저는 원장실에 앉아 결제 서류만 보는 원장이 아니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 병원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밤늦게까지 어르신들 이불을 덮어드리는 그런 원장이었습니다. 김어르신, 오늘 아들 오기로 했죠? 제가 머리 예쁘게 빗겨드릴게요. 성공은 달콤했습니다. 입소되기자 명단이 점점 길어졌고 어르신들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손님을 보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접수 직원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기초수급자 입소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원장님을 잘 아는 분이라며 만나기를 청하는 분이 있어서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 10년의 헌신을 배신하고 돈 봉투 하나 던져주고 떠났던 그 남자,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로비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때의 그 기세등등하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되어 휠체어에 구겨지듯 앉아있는 초라한 노인. 그 곁엔 젊은 여자도 훔쳐간 돈도 없었습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성공한 원장이 되어 걸어 나오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버리고 떠난 남자가 똥 기저귀를 찬 채 내 시설에 들어와 살려달라고 합니다. 과연 저는 원장으로서 그를 인정으로 받아주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규정대로 그를 내쳐야 했을까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올라왔습니다. 분노였는지, 연민이었는지, 아니면 10년의 기억이었는지,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입소 신청서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는 내 센터다. 나는 원장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다. 성함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낯설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야 당신 남편이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남편이시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한테 다 속았어. 보험금도 다 날리고. 당신한테 어떻게 그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많은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기저귀를 갈던 밤들, 냄새 난다며 방문을 닫던 그의 뒷모습, 장례식 당일 내밀던 이혼 서류. 당신 보면 엄마 아픈 거 생각나? 싫어. 그 말이 다시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당신밖에 없어. 저는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이라면
어쩌면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습관처럼, 착한 사람처럼 또 희생하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시절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센터는 현재 대기자가 3년입니다.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는 보호자도 없고.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을 위한 지원시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연락처와 주소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가 울었습니다. 여보, 저는 그 울음 앞에서 조용히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가족을 버린 사람에게 특혜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단했습니다. 직원이 그를 다른 시설 목록과 함께 안내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조금씩 햇살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퇴근길, 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센터 간판이 보였습니다. 마음까지 돌보는 실버 케어 센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잘했죠?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후회의 눈물을 흘렸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이 센터 안에 있으니까요. 핸들을 쥔 두 손이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 일찍 센터에 나갑니다. 어르신들 식단을 확인하고 볕이 잘 드는 쪽으로 창문을 열어드리고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여쭤봅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 물음 하나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확인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통장에 30만 원이 남은 사람이 이 자리까지 오다니, 버려진 여자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다니. 하지만 어쩌면 버려졌기 때문에 더 알게 된 것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법, 도움 없이 스스로를 세우는 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진짜 나다운 삶. 저는 오늘도 어머니께 말할 겁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던 그 집, 저 잘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누군가 때문에 무너져 있으신가요? 다 바쳤는데도 돌아오는 게 없어서 지치고 억울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불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은요,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신을 버리는 희생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본 영상에 공감하고 위로받으셨다면 제 행복입니다. 혹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나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오늘 밤 마음 따뜻하게 보내시고 다음에 따뜻한 사연으로 뵙겠습니다.